안녕하십니까.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을 맡고 있는 박찬일입니다. 앞에서 이한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TPP를 둘러싸고는 이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논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가 TPP를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느냐는 그 논점인 것 같고요. TPP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논점은 이런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10개국하고 FTA를 체결을 했고 TPP 12개국에서 일본하고 멕시코를 제외한 12개국하고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세계 4대 경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EU, 아세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지? 이렇게 4개의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포함해서 4개 경제권과도 이미 FTA를 다 체결을 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우리가 TPP를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지금 뒤늦게서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12개 국가들로부터 추가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엔트리피를 아마 요구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TPP에 현재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논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TPP에는 가능하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 또 이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보면 최종재 수출보다는 거의 한 70% 정도 전후해서 각 국가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를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중간재를 수출한다는 이야기는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중요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 또는 어떤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상황인데 만일에 TPP가 세계 GDP 한 37%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인데 우리가 TPP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가장 국제무대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일본은 들어가 있고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빨리 TPP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TPP를 지지하는 분들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두 가지 커다란 논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 무역협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무역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부도 개별적인 여러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업계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게 TPP가 결국은 일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일 FTA와 동일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은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한데 지금 이렇게 시장을 활짝 열어주고 우리는 TPP에 들어가게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인데 우리가 들어가면 국내의 안방 시장만 놔주고 풀어주고 결국은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위의 수출국가, 세계 9위의 무역국가를 오게 된 바로 배경에는 우리가 바로 시장 개방을 과감하게 하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과 인력 투자를 하고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온 결과 오늘의 우리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무역협회는 일부 업종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기계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업종에서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한 어떤 우리의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세계 경제가 결국 내수 시장화되는 그런 기회를 결코 우리가 늦출 수는 없다는 생각하에서 가능하면 TPP를 빨리 가입하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왜 우리가 TPP를 가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가 좀 너무 길었습니다. TPP의 중요성은 앞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TPP, RCEP
그다음에 TTIP라고 하는 이런 그 메가 FTA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주 판이 큰 그런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양자 FTA로 하다가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스파게티 볼 효과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비용이 더 많이 생겨서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최근 들어서 좀 더 큰 규모의 시장 개방을 한꺼번에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재작년 말에 발리 패키지라는 거를 WTO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내면서 그때의 무역 원활화 협정이라는 걸 그때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지금 이제 발효 과정을 밟고 있는데 PII라는 이제 세계 경제연구소에서 이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무역 원활화 협정 TFA라고 하는 거를 발효를 하면 세계의 수출 증가 효과가 약 1조 달러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또 가장 중요한 FTA라고 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제 효과를 보면 기대 효과가 한 100억 불 정도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얼마나 이 메가 FTA가 많은 시장 어떤 개방 내지는 우리에게 무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TPP 12개의 국가가 갖는 다른 메가 FTA 또는 통합 시장들과의 비교 분석을 보면 많이들 그동안에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만 세계 GDP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TPP 국가 안에는 세계 GDP 1위인 미국, 그 다음에 3위인 일본, 그 다음에 12위인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15위에 해당하는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 지금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규모를 보면 세계 무역의 한 2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FDI를 보면 다른 여타 경제블록보다도 가장 높은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FDI가 TPP 지역의 약 30% 정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또 TPP 국가들이 또 해외 투자를 하는 부분이 약 한 4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TPP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메가 FTA는 RCEP이 있고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한중일 FTA가 있습니다. TPP가 지금 다른 FTA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TPP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엔드존이라고도 하고 엔드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와 가지고 곧 이제 타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FTA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RCEP이라든지 한중일 FTA는 이제 겨우 6차, 7차 정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겨우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가 이제 조만간에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세계 시장 내지는 세계 통상 질서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메가 FTA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TPP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세, 상품 분야를 보면 100% 예외 없는 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목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 투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중 FTA를 협상을 하면서도 바로 네거티브로 가지 못하고 현재 포지티브로 일단 가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서비스하고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방향을 하자 하고 지금 협상을 종료를 한 상황인데 이 네거티브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금지 품목 이외에 또 금지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는 다 자유롭게 서비스하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있고 또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환경, 노동, 그 다음에 국영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 예전에는 보통 FTA 하면 상품 분야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데 비해서 그게 이제 서비스하고 투자까지 확장이 됐지만 TPP 같은 건 그걸 더 넘어서 지금 WTO 플러스라고 하는 각종 지재권, 환경, 노동 이런 분야의 어떤 이슈들까지를 포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타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P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메가 FTA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스파게티볼 효과를 막자는 것입니다. 여러 국가별로 FTA를 이제 체결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FTA를 할 때마다 항상 달라붙는 게 이제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를 증명을 하지를 못하면 제3국이 FTA를 국가로 한 국가의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우회해가지고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FTA를 체결한 당사국들 간에 서로 원부자재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든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원산지 증명서를 충족시키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 비용과 또 준수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FTA를 안 하는 것보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파게티 볼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메가 FTA를 이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 그림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A국하고 B국하고 FTA가 되어 있고 B국하고 C국하고 FTA가 되어 있고 C국하고 A국 간에도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3국 간에 모두 다 FTA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런 그 메가 FTA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만일에 TPP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TPP가 발효된다는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A가 만일에 한국이고 B가 베트남이고 C가 미국이라고 할 경우에 한국하고 베트남하고도 FTA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미국은 TPP를 통해서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결국은 각국 간에 FTA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TPP 안 들어가도 우리가 뭐 수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A국에서 원자재를 B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B국에서 그 원자재에다가 다른 연무자재를 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C라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 C 제품을 B국이 C국에다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B국에서 C국으로 갈 때는 사실 원산지 규정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세번 변경 기준도 있고 가공공정 기준도 있고 부가가치 기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품목마다 다 이 PSR이라고 해서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은 A국에서 B국으로 수출한 원부자재를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거나 공정을 거치지 않거나 하지 않고 이 A라는 부품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B, C, D 이런 부품을 합해가지고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C국에 수출할 경우에 만일에 부가가치 기준을 소위 말해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이 있을 경우에 이 한국의 A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B국에서 C국으로 완제품을 수출을 할 때 부가가치 기준을 한 60%를 충족을 해야 될 경우에 역외산인 한국산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0%를 충족을 못 시킬 경우에 B국에서 C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국이 A, B, C국 간에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FTA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B국에서 C국으로 들어갈 때는 원산지 문제 때문에 걸려서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다 영내 국가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국가들 어디에서 만든 제품이든 상관없이 다 이거를 영내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문제없이 C국으로 관세 혜택을 받고 수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A국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이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한국산 대신에 TPP 영내 국가에 있는 뭐 일본산이라든지 멕시코산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이제 소위 말해 전환이 되는 전환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PP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2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국가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원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루, 칠레,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조립 가공을 하는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많이 소비해주는 소위 말해서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같은 GDP 상위 국가들이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일에 이 TPP 국가에 들어가면 이 부품 소재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어떤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이 TPP가 소위 말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낼수록 우리 한국의 어떤 무역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만 만일에 한국에서 빠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일본 중심의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TPP가 아태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아마도 가장 선두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지금 한중일 FTA, RCEP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RCEP 같은 경우에는 설사 된다 하더라도 아세안 플러스 6라 그래서 아세안이 FTA를 체결하고 있는 6개 국가들과의 FTA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TPP만큼의 높은 수준, 그 다음에 포괄적인 수준의 FTA를 결코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어떤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면서 결국은 무역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TPP에 참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TPP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두 가지가 하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두 번째가 소위 말해서 리빙 어그리먼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신축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TPP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그 외연을 확대를 해서 계속 가입 국가를 늘려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TPP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코스타리카, 물론 한국도 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TPP가 정말 명실상부한 지금은 12개국이지만 앞으로 16개국이 될 수도 있고 20개국이 되면 결국은 아태 지역의 어떻게 보면 통상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소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이 그러면 왜 TPP를 가입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논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기존의 12개 국가가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12개 국가들로부터 다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지금 참가선언을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일에 들어가겠다고 자, 우리 협회,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TPP에 참가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2개 국가들로부터 그 국가들과 공식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 오케이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근을 만일에 TPP 가입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TPP의 기존의 12개 국가들에게 왜 한국이 들어가는 게 너희들에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존의 TPP 국가들에게 왜 한국이 들어가는 게 너희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한국이 그럼 참여하면 우리 한국 소위 말 기업이나 한국 경제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무역이 지금 9위 국가고요. 아시아의 무역 규모가 3위, 그 다음에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위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TPP 국가들의 어떤 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2개 국가들의 한국과의 교역 비중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대부분의 TPP 국가들의 한 3번째 내지 8번째의 교역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한국이 3위 교역 대상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6위, 베트남은 3위, 그 다음에 뭐 호주 4위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개방이 되는 것이 그 12개 국가에게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 하는 그런 논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그 TPP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TPP 12개 국가들이 그 중간재 수요 규모가 약 2조 1,8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중간재 시장의 규모가 2조 1,8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지금 조달하고 있는 비리가 5.4%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약 5.8% 정도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TPP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의 중간재 조달하는 금액 1,180억이 전액이 다 일본으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일본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 TPP 국가들 중에서 지금 영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약 한 41.8%가 되고요.
역외에서 조달하는 비용이 약 58.2%가 됩니다. 근데 이 중간재 중에서 역외에서 조달하는 국가들 중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TPP 국가들 중심으로 역내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이 되면 저희가 일본에게 경쟁 우위를 뺏기지 않는 것에 더해서 이 역외국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로부터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중간재 소위 조달선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환하는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한국이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이득이고요. TPP 국가들 관점에서도 한국에게 그만큼 중간재 수입을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와주면 그만큼 자기들이 무관세로 원부자재나 중간재를 조달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최종 완성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그것이 결국 완제품의 경쟁력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개 국가들의 업종별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그 의존도를 보면 지금 전기전자 부분이 약 9.9%, 그다음에 섬유가 9.2%, 그다음에 석유 제품, 석탄, 그다음에 철강, 비철금속 이런 제품들이 수요가 지금 가장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가 그래도 경쟁력 있는 분야들, 결국은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들이 TPP 국가들의 중간재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는 TPP 12개 국가들 중에서 10개 국가들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차원에서는 이미 상호 간에 서로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세 철폐 스케줄에 따라서 시장 개방폭은 더욱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FTA가 이미 10개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멕시코하고의 양자 FTA를 통한 시장 개방 협상만 하게 되면 사실상 이미 양자의 틀 속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TPP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결코 이 TPP가 소위 말해서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거나 또 TPP의 어떤 발효 내지는 실행이 지체되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논점에서 한국이 들어가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한국이 왜 TPP를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태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TPP 국가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은 약 1,609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 투자의 약 40.9%가 TPP 국가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적 기준 중에서 가장 최근 한 5년 정도를 잘라서 보면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세계 투자의 약 44.4%,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투자가 TPP 12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결국은 최근의 무역은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보다는 우리나라가 제3국의 제조공장을 통해서 부품을 보내고 거기서 완제품을 생산해가지고 가는 수출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TPP 국가 내에 있는 우리의 한국의 자회사, 투자 법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TPP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또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득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TPP에 들어가면 결국은 멕시코하고 일본하고만 FTA를 체결 안 했기 때문에 2개 국가하고만 FTA를 체결하는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뭐 우리나라 섬유회사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세실업인가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경우에는 결국은 베트남 기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국가는 지금 현재 기존에 FTA가 없었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이 국가들과의 FTA가 동시에 체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FTA가 없던 국가들과의 새로운 FTA가 많이 체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국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게 한국에서 중간재를 공급을 해서 해외 투자처에다가 이렇게 완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 영내의 어떤 그 소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은 세계 3위의 GDP 국가고 멕시코는 뭐 데이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TPP에 일단 미체결 국가인 멕시코하고 일본에 이번에 TPP를 들어가서 FTA를 타결하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가 있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양자 FTA가 옛날에 일본하고도 추진이 됐었고 멕시코하고도 추진이 됐었습니다만은 다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일본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업종들 중에서 일본과 어떤 소위 말해서 경쟁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어서 협상에 좀 소극적인 면도 없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또 농수산물 시장을 한국 시장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왔었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FTA 협상을 추진하다가 2005년도에 일본하고 멕시코하고 FTA가 이미 타결이 됐습니다. 근데 멕시코가 그 이전에는 굉장히 FTA를 많이 체결을 해가지고 멕시코가 이를테면 FTA의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스파게티 볼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멕시코도 FTA에 대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본과의 멕시코하고의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강국들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과의 FTA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멕시코하고 양자 FTA를 하자고 노크를 해도 멕시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TPP에 들어가게 되면 멕시코의 공산품 시장, 그 다음에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을 그 TPP라는 다자 FTA의 프레임워크에서 개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업종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또 부품업체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하여간 TPP에 들어가면 일본하고 결국은 FTA를 하는 셈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기 좀 버거우니까 좀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FTA가 되고 있지 않은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시장을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확대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4.5%고 그다음에 세계 9위에 지금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일본과의 FTA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계속 TPP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과의 FTA가 그럼 영원히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는 또 한중일 FTA하고 RCEP에서 이미 일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FT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우리도 뭐 TPP를 아까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라기보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중일 FTA 이미 한중 FTA는 타결이 됐으니까 한중일 FTA 같은 3개국 간의 FTA에서 일본과 어떤 양보를 얻어낼 게 있으면 얻어내는 그런 협상을 통해서 한중일 FTA를 타결을 하고 그 다음에 TPP나 RCEP에서 어떤 일본에게 우리가 양보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걸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적으로 TPP로 인한 어떤 개방이 오는 어떤 국내 시장의 잠식 우려도 있지만 결국은 일본 이해의 시장에서 더 많은 또 시장 기회가 열린다는 관점에서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수입 통계를 가지고 한번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무역 통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TPP에 들어갈 경우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삼성, LG 이런 데가 휴대폰 내지는 가전의 중심 생산 기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섬유의 어떤 생산 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의 섬유 의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축이 된 서플라이 체인에서 관점에 봤을 때 한국이 들어갔을 경우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TPP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TPP 여개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TPP 11개국을 표시를 이렇게 해뒀습니다. 지금 베트남에게 주요 소위 섬유와 의류와 관련되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섬유사라 그래서 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얀인데 얀을 베트남이 총 수입을 63.9억 달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TPP 여개국가로부터 약 72.7%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2.7%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고요. 중국은 약 36.9%를 베트남에게 섬유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9.2억 달러, 약 14.4%, 일본은 6.7%, 4.3억 달러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하에서 만일에 한국이 이 TPP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게 9.2억 달러의 시장이 이게 전액이 물론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존 거래선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PSR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적용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면 이 9.2억 달러가 일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유 직물은 흔히 말하는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직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22.8%, 중국이 34.4%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8.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물 같은 경우도 지금 베트남하고 미국을 비롯한 TPP 국가들 간에 섬유를 관련한 지금 원산지 관련해 가지고는 얀포드, 한미 FTA에도 지금 얀포드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원사, 여기서 말하는 섬유사를 그 FTA 국가들 내에서 조달을 해야지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유사를 일본에서 가져가 가지고 베트남에서 직조를 해 가지고 봉제 가공을 거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제품은 이 얀포드기 때문에 얀을 이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가져가면 한국산 얀을 썼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만든 의류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얀의 수요를 일본이라든지 여타의 영내 국가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소위 말해서 원사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소위 영내산 충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지금 9.2억 달러, 9.4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의 어떤 그 수출선이 일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만일에 한국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영내 국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여개 국가에서 현재 공급하고 있는 72.7%, 66.2%에 해당하는 소위 섬유사나 직물이 한국산으로 소위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여주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 TV 생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말레이시아에는 LG, 삼성 이런 기업들이 가 있어가지고 뭐 TV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자제품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결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제조 강국을 해서 TPP 국가들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TV 제조를 해서 LCD라든지 TV 부품을 가져가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가져가서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가공해가지고 최종 소비국인 다른 여타 국가들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LCD하고 TV 부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수입액을 보면 한 26.8억 달러가 됩니다. 근데 여개 국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게 약 17.9억 달러. 그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물론 수입이 많습니다. 12.7억 달러. 그런데 만일에 한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중국산을 상당히 좀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한국의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LCD TV 부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한국이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게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산으로 또 다른 영내 국가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동차 생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기아 자동차가 지금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역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수출국인데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아직은 지금 제조 공장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5.2억 달러의 수출에 불과하지만 이제 기아가 들어가서 한 3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앞으로 계속 확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을 많이 늘리게 되고 또 여타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기타 뭐 혼다라든지 외국의 유럽산 자동차 업체들이 결국은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데 결국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FTA를 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에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TPP에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재 우리나라가 불참할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베트남에서 지금 중간재를 수입하는 게 약 757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 한국이 120억 달러, 일본이 78억 달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국이 이 TPP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베트남의 기업들이 누적 원산지 활용을 해서 한국산 대신에 일본산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아까 섬유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재 경우입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181억 달러를 지금 TPP 국가들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에 의해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 참여할 경우에는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플라이 체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역외 국가에 해당하는 대만이라든지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론인데요.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효과인데요. 한국이 TPP에 들어가게 되면 GDP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2%, 안 들어가게 되면 0.1%의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RCEP에 참가하면 3.9%의 증가 효과가 있고 TPP 17개국에는 중국, 뭐 대만, 아까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6.4%.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군요. 작년에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제안한 FTA AP로 만일에 갈 경우에는 6.1%의 증가가 있다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다시피 어떤 국가들보다도 한국이 이런 메가 FTA에 들어갈 경우에 그만큼 GDP 증가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드린 것처럼 결국은 한국은 메가 FTA에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서 비록 어려운 업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이런 메가 FTA 어떤 흐름에 적극 참여해서 또 우리의 경쟁력을 넓혀가고 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